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 국민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의 댐이 붕괴하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연댐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붕괴 얘기가 나오니까 먼저 자연댐은 뭡니까? 네, 뭐 자연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댐이 형성이 될 거냐라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1차 때 여러 가지 이제 토성류들이 밀려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상류 쪽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큰 돌들이 이제 먼저 이제 체류가 될 거고 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류로 내려가는 형상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위라든가 암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는 장애물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에너지를 잃어서 체류가 발생하면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제방처럼 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호수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면 뭐 자연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물체가 아무래도 흘러가다가 멈출 가능성이 네, 먼저 먼저, 있고 네네. 그 멈춘 것 때문에 물이 이제 고여지게 되는데 네네. 이게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국 당국도 해당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역 지금 네팔 날씨가 우기에 해당이 되고 오전부터 이제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1차 붕괴가 일어났을 때 말씀드린 이런 자연댐들의 담수량이 약 200만 세제곱미터 네. 이 정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추가로 한 3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이 더 담수가 될 거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비가 내리게 되면 어디로 고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위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러니까 위역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뭐 좀 상이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한 9월 1일 정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200만 큐빅미터하고 네. 비가 내리는 유역에서 오는 300만 큐빅미터 정도가 더해져서 아마 자연댐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고립됐던 우리 직원 한 명,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사관 직원 같은 경우도 안전제대로 다시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현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시에 우리 한국 남도봉 발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가리는 기준이 뭐였냐면 해당 지나가는 지천 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왼쪽 지역은 산악 지역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발전 시설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가 위치한 부분은 사면에 왼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숙소와 관리동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 쪽으로는 이제 발전소가 있고요. 네. 이쪽 그러니까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관리동 숙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발전소와 말씀드린 이 숙소동 여기와의 단차가 약 25m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위성 사진을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단차가 한 25m가 발생하는데 뭐 보도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말씀드린 숙소동 같은 경우에는 90%가 소실이 됐거든요. 네. 근데 발전소가 위치한 산 쪽에 있는 지역은 이제 전혀 토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금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25m 정도의 단차가 결국 이제 생사를 가르는 그런 분수령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장면, 지금 뭐 화면에서 물이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내려온 토성류를 피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궁금한 게 뛰어가는 쪽으로 또 같이 내려오니까 엄청 무섭고 겁이 나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뾰족한 대책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밀려 내려오는 이런 토속용보다 빨리 대피하기라는 거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육지책으로 좀 차선의 방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어떤 하천 중심 가장 낮은 지대로 어떤 큰 줄기가 메인스트림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뭐 고지대로 뛰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대피하는 공간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러한 견고한 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구조물들이 상당히 층고가 높은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대지 위에서 달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이 네. 시간상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지금 보면 네팔 군 당국이 남동발전과 두산 에어빌리티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의 구조팀을 급파했다. 네네. 터널 안에 있을 수 있다. 앞서서 이제 네팔 측에서 터널 안에서 한 250명 정도 네. 구조가 된 모습이 있었는데 안에 만약 있다면 그만큼 공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해당 터널은 발전 시설로 만들어진 터널이기 때문에 네. 전장도 굉장히 길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바램대로 네. 해당 터널 안에 우리 실종된 9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생존 확률도 높고 네. 크게 다친 데 없이 무사히 좀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현장이 진흙이 좀 많이 덮여 있어서 입구 찾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수색을 해야 됩니까? 구조를 하고. 지금 이제 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토사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터널 안으로 아주 터널 안을 모두 채울 만큼의 토사가 유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어포켓이 형성될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장비 투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탐지 장비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실제로 터널 안 깊숙이까지 또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지 장비들을 좀 활용해서 좀 입체적인 구조 활동이 좀 펼쳐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외교부와 또 기업 현지 신속 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제 헬기도 빌렸다라고 네네. 하는데 일단 뜨지 못한다. 네네. 지금 안전 때문에 못 뜬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뭐 자연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당 지역에 이번 사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댐 말고 빙하에 의해서 형성된 빙하호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빙하호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자연댐 붕괴에 의해서 2차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네팔 당국이라든가 현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뭐 실제로 대부분 이제 헬기 작전들이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네. 바스켓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인력과 자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류 지역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추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네팔 당국이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일단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가 제안한 자체 수색 구조팀에 대한 현장 투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뭐 좀 위험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뭐 네팔 당국은 뭐 여러 우리나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조력을 뭐 거부하는 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차적인 추가 붕괴에 의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추가로 댐도 하나 붕괴가 돼서 하류 지역에 영향을 미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이제 그와 비슷한 이런 추가 붕괴와 추가 토사 어떤 그 유속 발생 뭐 이런 것을 지금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면 이제 대응팀이 아직은 이 헬기의 이착륙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만약 이제 도착해서 구조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색 지역을 좀 좁혀 나가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신이 그 해당 지역,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마비가 된 상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특정한 그 위치 토폴로지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결국은 지금 뭐 남동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지금 그 목격자에 의한 그 적어도 이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당시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제 그 살펴봐서 과연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좀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좀 투입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네팔 당국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조대가 특히 뭐 우리나라랑 이제 타국의 구조대가 왔을 때 현지 사정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네팔 당국이라든가 이런 그 전폭적인 좀 지원과 협조를 좀 받아서 소위 말하는 이제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면밀한 수색을 펼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면 피해 규모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실종자를 뭐 찾는 얘기도 나오지만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난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대홍수의 문제에서는. 네, 뭐 이번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플래시 플러드라고 일컫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돌발 홍수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못한 채 무방비로 맞닥뜨린 그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실제로 처음 5,300m 정도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빙하의 그 600m 가량의 빙하가 1km 가까이 수직 낙하하면서 발생한 충격파 네. 그리고 이로 인한 빙석과 여러 가지 이제 토석이 산사태 형태로 밀려들고요. 초기에 그 밀려 내려가는 속도는 시속 한 170km를 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밀어닥치는 이런 어떤 그 뭐 홍수라고 한다면 네. 혹은 산사태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뭐 실제 시민들이 탈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상치 못했던 홍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지역 일대에는 앞서서도 뭐 자연댐도 있었지만 빙하호 자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대비는 없는 겁니까? 지금 뭐 네팔 당국에서 그 대비가 뭐 전혀 없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적어도 네팔의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그 전역의 산지에 있는 뭐 빙하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할 만큼의 능력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큰 홍수가 지나가게 되면 공중 보건이나 2차 여러 네, 가지 그렇습니다. 뭐 네. 재난이 또 올 수 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좀 냉정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이 돼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72시간의 이제 골든 타임도 얘기하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고립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광역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인성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네팔까지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이제 현지 시스템과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 쪽에 어떤 그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것이 좀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일단 우리 국민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 9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야 되지만 일단 자연 때문에 붕괴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골든 타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지금 뭐 앞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네팔 당국이 유일한 어떤 탐색 수단인 헬기 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야지만이 원활한 구조가 될 거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구조대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 맞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제 자연 때문에 우리가 언세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언세코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세코에서 추가로 붕괴돼 나가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센서라든가 네. 확인할 수 있는 뭐 모니터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하류 쪽에 상당히 위쪽에다가 그러한 어떤 모니터링 포인트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거기에 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머지 워닝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응급적으로는 좀 시도를 할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알릴 수 있던 어떠한 장치를 그렇습니다. 만들자라는 네네. 얘기인데 또 하나는 이제 모여져 있는 이 자연댐에서 물을 다른 방식으로 옆으로 뺄 수는 네네네.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 2만 개 혹은 뭐 더 이상 될 수 있다는 그 히말라야 인근에 빙하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국제사회라든가 뭐 학술적으로는 그런 이제 그 빙하호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 옛날부터 계속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뭐 빙하호라든가 그 언세코 같은 경우에 500m를 넘는 곳에 있거든요. 위치가 너무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히말라야 하면 생각나는 게 셰르파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셰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전문 산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대규모 토공사를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물을 뽑는다라는 것은 뭐 네팔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러한 여력이 있는 나라, 기술, 뭐 이런 비용, 뭐 이런 것은 따지고 본다면 거의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번에 이 발전소를 만들면서 약간 산면의 높은 쪽에는 발전 시설이 있었고 밑에는 숙소와 관리동이 있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도 조금은 어떠한 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그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조기 경보 시스템도 좋고 말씀드린 뭐
위험에 대한 경감을 위해서 물을 배수하는 방법도 좋고 이론상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내가 사는 입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약한 소위 말하는 위험한 지역에서부터 토지 이용 규제를 해가지고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25m의 이 지방고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가장 큰 패러다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숙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왼쪽 부분, 그러니까 발전동이 있는 쪽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과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이런 하류 지역도 사실 이제 물길 안에다가 취락과 어떤 기반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방법이 없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소프트하게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좀 상당히 안전한 지대로 이전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저희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구조 활동을 나간 우리 구조대가 그동안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많은 구조 활동을 하면서 좀 네, 실력이 그렇습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구조에 나서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굉장히 이제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적어도 자국민 9분에 대한 생사에 대한 유무 그리고 구조 이 부분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우리의 역량을 좀 최대한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